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어떻게 이제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상당히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네, 뭐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아직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암호를 풀어야 이제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폐, 가상화폐. 그게 이제 지금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어제 보니까 6천만 원을 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뭐 들리는 소문이 항상 있죠. 네, 들리는 소문이 항상 있는데 뭐 상당히 뭔가 그 투기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항상 이 새로운 기술이 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인류한테 주어졌을 경우에 항상 거기에 돈이 몰리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IT 버블이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창 이제 IT 산업이 거의 초창기에 그 산업이 뭔가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 돈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몰리죠. 투기 열풍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간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이제 응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과도하게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폭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네.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 만큼 어떤 금융 상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치가 빠르게 오르면서 거기에 투자됐던 돈들이 그 I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으로 작용을 했죠. 물론 우리는 IT 버블, 폭락, IT 관련 증시가 폭락을 한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모였던 자금들이 결국에는 그 산업을 육성시키는 하나의 뭐 밑거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뭐 튤립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뭐 17세기 이럴 때 이제 튤립 그 당시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잘 사는,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였고, 뭐 증권업이라고 하는 것도 금융시장이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나라였었는데, 튤립이라고 하는 열풍이 있었죠. 네. 그 터키에서 들어오는 그 튤립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몰랐는데, 튤립의 뿌리가 뭐 이게 크게 되면 이게 한 뿌리가 10뿌리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도 있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하나의 뿌리가 뭐 10뿌리로 이렇게 분산되고, 그 10뿌리가 또 10뿌리씩 한 100뿌리가 되고 하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튤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가치까지 보게 되면 그게 현재 가치에 반영이 돼 가지고 결국 현재 가치를 말아 올리는 그런 일종의 현상으로서 튤립 투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튤립 투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네덜란드의 지금 화훼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지금도 발전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훼 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밑거름으로서 그 돈들이 그쪽으로 모이면서 뭔가 새로운 뭐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기술을 지원을 했다라고, 물론 우리가 그 폭락한 것에 주목을 하지만
그때 올라갈 때는 그 순기능이 뭐였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러저러한 것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가상화폐 내지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지나봐야 알겠죠. 네, 역사가 좀 지나봐야 알 것이다. 이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가상화폐가 과연 뭔가,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연 그 기술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미래에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유용한 뭔가의 기술로서 유용한 뭔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몰려있는 그 돈, 가상화폐 쪽에 몰려있는 그 돈이 그 산업 내지는 그 기술을 뭔가 발전시키고 미래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또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뭔가를 육성시키는 긍정적인 뭔가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쓸데없고 그야말로 낭비적이고 미래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사실은 지금 우리 열풍은 그냥 열풍에 불과하죠. 마치 이제 IT 버블이나 튤립 투기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순기능을 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있는가에 관련된 뭔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건 뭔가, 사실 2009년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9년에 문명사적 발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까 우보도 아마 2009년 1월 때, 2008년 2009년에 아마 우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생겼을 거야 아마. 그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는데, 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이, 신문물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였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네, 인터넷이 장착되어 있는 휴대폰.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애플사가 만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이죠. 그 당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은 사실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지금 누군지 몰라요. 네,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익명의 어떤 사람이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이고, 뭐 나중에 다 그 코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미래에 2,100만 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한 2천만 개 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집니다. 200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되게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에도 쌍방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화폐 교환. 우리가 마치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를 하듯이, 우리가 쌍방간에 돈이 흐른다는 건 가치가 이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이랑 돈이 다른 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인터넷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건데, 정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A에서 B 쪽으로 넘어가면 A, B 둘 다 뭔가 정보의 감소 없이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줄어들지 않죠. 근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교환한다는 거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100원을 들고 있다가 B한테 100원을 주면, 이게 A도 100원을 가지고 있고 B도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치 이전이라는 건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100원을 보냈으면 A가 들고 있는 100원은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고 얘가 플러스 1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보내면 한쪽은 감소하고 가치가 감소. 그래야 이제 돈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니까 정보의 공유랑 가치 이전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쌍방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게 되고 그러면은 돈도 우리가 그동안 돈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중간에 은행 내지는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은행이 매개가 돼요. 근데 은행이 매개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중개인을 매개하지 않고, 우리는 그 돈이 A에서 B로 갈 때 직접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거를, 그게 돈이 안정적으로 갔는지, 또는 누군가가 그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않았는지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려면 중간에 믿을 만한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행이죠. 네, 그게 은행입니다. 네. 그 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은 은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제 그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 돈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꿈은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네. 돈이 그냥 상방간에 이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은행 시스템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은행 시스템을 위에는 그게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네. 은행 시스템을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그 자체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 은행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게 중앙은행이고 그 중앙은행은 결국 국가거든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중앙은행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은 중앙 집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비트코인의 꿈은 뭐냐면 누구도 중개하지 않고 은행도 국가도 그 중매를 하지 않고 뭔가 돈을 자유롭게 1대1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돈이 흐를 수 있는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단 말이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꿈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익명의 어떤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되려면 새로운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돈이 아니라 정부가 중앙은행이 만든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터넷상 그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비트코인의 보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이 오고 갈 때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누군가로부터 오고 갈 때 그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화폐가 흐를 때 그것이 뭔가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복을 하거나 누군가가 그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 해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 해킹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이 누군가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도둑질 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어떤 그러니까 안전한 보안을 위한 어떤 기술,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원장, 그러니까 회계 장부라고 하는 것을 분권화 시켜 놓은 겁니다. 분권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 장부가 어떤 거래를 하면 이게 하나거든요. 회계 장부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군가 거래 장부를 쓰게 되고
그 거래에 대한 거래 장부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 당사자들 모두한테 회계 장부가 회계 정보, 회계 장부가 다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 한 장에다가 엄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달 몇 시에 무슨 거래가 일어났고 몇 시에 무슨 거래가 이게 다 그 거래 당사자들은 다 그걸 공유를 해요. 그 원장을 그 회계 장부를 그게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블록체인은 그러면 이건 해킹을 하나의 해킹 하나의 어떤 그게 회계 장부가 해킹을 당해도 나머지 사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몇 월 몇 시에 몇 초에 뭔가 이게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컴퓨터에다 그 장부가 다 되거든요.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해킹을 해서 그거를 변경시켰다. 그럼 나머지 장부를 비교를 해서 이거 해킹 당한 건데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의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성,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 그 2009년에 이게 2009년에 만들어져서 2013년까지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네,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정성이 있는가, 보안상 안정성이 있는가,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성의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2013년에 그야말로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이 되고 거래 시작이 되고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오르죠. 네, 상당히 오릅니다. 원래 2009년에 만들어지고 2010년에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1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1만 비트코인의 그때 가치가 뭐냐면 달러로 30달러였어요. 네, 30달러. 그러니까 피자 두 판이 30달러였고 그러면 1 비트코인은 0.003달러였죠. 1 비트코인이. 그럼 우리나라 돈은 한 3,400원 하겠죠. 3,400원. 그러니까 이 당시 2010년도에 이게 피자 두 판이 1만 비트코인, 그게 30달러였거든요. 1만 비트코인이랑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당시 1 비트코인은 0.003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원? 300원?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6천만 원이 됐죠. 지금 6천만 원 넘죠. 네. 어제 폭락을 많이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7천만 원까지 갔다가 6천만 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가치가.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 특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 비트코인 말고도 뭐 지금 뭐 이더리움이니 뭐 리플이니 뭐 수많은 비트코인이 있죠.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한 1000개, 한 500개, 1000개, 뭐 1000개,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있는데 있는데 어쨌든 그 특징이 뭐냐면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지급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지급 수단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보안성이 보장된
그 보안성을 보장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장된 지급 수단이다. 이게 이제 지급 수단은 가상화폐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이외에 뭐 여러 그 가상화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걸 화폐의 대용물이 될 수 있을까? 대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권형이라는 거죠. 분권 탈중앙화된 기술 혁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공인기관, 중앙은행이랄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랄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러 금융기관 또는 일반 은행 또는 중앙은행 같은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즉 탈중심화된 것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화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이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오는 어떤 기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것이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그 탈중앙화를 해도 보안성이 보장된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을 하기 때문에 보안된 그런 어떤 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화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초미의 논란이죠. 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블록체인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방법 이걸 알아야 좀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취득 방법에는 직접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개발. 자기가 가상화폐 하나 만들면 됩니다. 네. 만들고 백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 됩니다. 네. 직접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은 개발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 ICO라고 그러는데 ICO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할 때 IPO를 하잖아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걸 IPO라고 그러는데 이거 IPO는 그러니까 Initiative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네, Initiative Coin Offer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PO는 Initial Public Opening이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코인을 공개하는 거죠. 네, 공개를 해서 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개발 회사의 투자자들이 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업자한테 실제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돈, 뭐 달러면 달러, 우리나라 돈이면 우리나라 돈을 주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네, 가상화폐를 받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받을 수 있죠.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돈을 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전에 ICO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한 다음에 코인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금 발행된 코인만 가지고 선 투자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O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서 내가 가상화폐를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발된 가상화폐. 개발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겁니다. 보통 마이닝 또는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잡한 그 지금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복잡한 그 수식이 있어요. 네, 그 수식이 있고 그걸 풀어야 됩니다. 풀면 가상화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채굴을 하려면 처음에는 되게 쉬운 문제로 돼 있다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점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고용을 해야 그걸 풀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꽤 많이 채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발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뭐 어쨌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채굴을 하게 되면 또 가상화폐를 취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네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여러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래소가 뭐 몇 개, 처음에 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한 열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주요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코인원 뭐 이런 그 회사들 그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래소에서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우리는 거래소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한 6천만 원 합니다만 그걸 쪼개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쪼개서 한 10억 분의 1 정도로 쪼개서 살 수 있으면 10억 분의 1조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 수 있죠. 네, 6천만 원. 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사서 지금 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사람들은 뭐 지금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묵혀뒀다가 지금 오르는 거를 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투자자 또는 판매 거래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제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논란이 중요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ICO라고 하는 게 여기 개발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기업 공개 우리가 주식에 상장할 때 미리 기업을 공개하듯이 ICO 코인을 공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ICO를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죠. 네, 그 가상화폐를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ICO가 안 됩니다. ICO가 안 되거든요. 네. 불법입니다. 이걸 이제 불법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안 되게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죠. 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인들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미국도 있고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개발한 코인이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렇다. 이거 불법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사수신행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집한 거예요. 네, 모집해서
모집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모집을 할 때 약속하기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수신 행위를 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 네. 이게 은행업이잖아요. 네. 은행업을 하겠다.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런 은행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은행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로 등록이나 신고를 한 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다 유사 수신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수신행위 되는데, 그걸로 이제 지금 ICO를 유사 수신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걸 불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ICO가 불법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근데 그리고 뭐 어쨌든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슈가 많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화폐냐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 나중에 기능을 지금은 뭐 화폐가 아니죠. 네, 지금은 화폐가 아닌데 화폐가 될 수 있겠느냐 미래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이랑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측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측은 화폐라고 하는 건 결국 약속의 체계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 화폐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화폐란 뭔가. 근데 이게 돈인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은 이건 내재적 가치가 없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약속하기로 이거를 1,000원의 가치를 가진 걸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화폐라고 약속을 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래를 실제로 하면 그 화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의 체계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측은 뭐냐면, 약속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연 약속이 쉬울까요? 그 약속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화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백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공신력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백업 장치들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화폐가 되겠느냐. 또는 그 약속의 체계라고 했으면 그 약속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려면 그 공신력, 백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기에다가 금을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과 이거 간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걸 발행하는 누군가,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가 금을 잔뜩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없으면 이걸 보증해주기 위한 어떤 리저브가 필요한 거죠. 네. 리저브가 필요한. 또는 뭐 달러를 쌓아두는, 달러가 가장 공신력 있는 화폐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면 달러를 쌓아두거나 금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뭐 뭐든, 아니면 뭐 무슨 뭐든, 공신력 있는 뭐든, 또는 뭔가 폭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속 체계를
뭔가 이렇게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체계라는 걸 인정하고 그 화폐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체계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백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리저브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 개발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 비트코인이 아니, 그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사람이 무슨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리저브들 그럼 뭐 금이나 은 또는 뭐 무슨 달러, 국채 뭐 이런 것들을 사 모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그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금융 상품으로서 이 불가능한 화폐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예전에 그 발생했던 17세기에 발생을 했던 그 튤립 투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 투기 열풍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찍어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달러를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도 이제 2020년이었나요? 2020년부터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풀으니까 그 돈이 다 어디를 갔냐? 비트코인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말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화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 화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과 자유은행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유은행 제도였거든요. 화폐를 은행들이 그냥 자기 은행에 은행권을 발행한 거 그게 화폐였어요. 은행권을 발행한 게 그게 화폐였다고. 은행들마다 자기 압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은행들마다 그게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은행 화폐가 있고 신한은행 화폐가 있고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뭐 그런 현상들이 나중에 이제 뱅크런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은행 위기들이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19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가죠. 네. 가죠.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중앙은행 제도로 간 겁니다. 네. 중앙은행이 은행을 은행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 은행을 감독합니다. 감독하고 감시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그리고 모든 화폐는 지금은 중앙은행에서만 찍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 자유은행 제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은행 제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국가잖아요. 예, 국가의 입김이 있는 곳인데 아무리 우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장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구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상당히 독립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뭐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완벽하게 독립적인 중앙은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화폐가 타락하죠.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기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타락 현상이 중앙은행 제도를 통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점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20세기가 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런 제도가 만약에 중앙은행 제도에서 화폐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만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발로로서 이 새로운 화폐, 가상화폐 이것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은행 제도 이 새로운 자유은행 제도는 뭡니까? 바로 가상화폐죠. 분권형 탈중앙화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모두가 그 코인 몇 개의 코인이 통용되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안정화되는 그런 자유은행 제도로의 새로운 형태의 자유은행 제도가 바로 가상화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결부돼서 이게 기축통화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축통화와 제도와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 간의 갈등. 네. 중앙은행 제도와 자유은행 제도 간의 갈등이 있듯이 기축통화 대 가상화폐. 그러니까 지금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이 달러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의 저항이 있을 수 있죠. 달러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만약 가상화폐가 그야말로 달러의 뭐 대항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잘 놓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야말로 전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 금융 질서를 그 세웠던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대표였죠. 화이트라고 하는 그게 아마 재무부 차관이었을 거로 기억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대표로 온 사람이 그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아니겠습니까? 케인즈가 그때 이제 방코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화폐를 제안합니다. 방코르라고 하는 이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화이트 안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돼서 지금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사실 그거의 대안으로서 케인즈가 내놓은 그 글로벌 화폐, 그 방코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글로벌 화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 아니냐. 방코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케인즈의 생각은 그랬어요. 만약 일국의 달러를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화폐인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뭐냐면 달러가 하나의 기축 통화로서 세계 화폐가 된다면 달러가 많이 풀려야 된다. 전 세계로 많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달러가 통용이 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통화로서 가치가 없죠. 세계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달러가 풀려야 된다. 그러면은 달러가 풀릴 때는 미국에서 달러가 나가는 거니까 미국은 국제 수지
불균형, 즉 국제수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럼 미국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미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달러가 빠져나가면 다시 미국이 또 회수를 해요. 달러를 회수를 하면 그때는 미국 이외의 나라들, 뭐 제3세계 국가 내지는 개발도상국이 또 금융위기에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뭐 84년도에 뭐 저런 남미에 있었던 부채 위기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왔던 그때의 어떤 동아시아 금융위기랄지 아니면은 뭐 2008년 금융위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루어진 그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들, 금융위기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불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과연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유용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 케인즈가 주장했던 글로벌 화폐로서의 방코르는 최소한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건 세계 화폐니까. 일국의 화폐가 아니고 세계 화폐니까. 그게 그 방코르. 이 방코르라고 하는 거. 그게 케인즈의 방코르가 지금의 가상화폐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하죠.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가상화폐는 가능하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가치 안정성입니다. 이 사실 이게 화폐가 되려면요. 어떤 화폐가 정말로 화폐가 되려면 이렇게 가치가 등락폭이 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산이 화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시중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지금 팔면 안 되죠. 유통시키면 안 되죠.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럼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화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치가 등락이 심하면 안 됩니다. 가치 등락이 심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심하죠,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한 노력이 있었는데 뭐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금을 이 가상화폐를 금에 링크시키는 겁니다. 금을 담보로 하는 거냐. 아까 금을 리저브로 하는 거죠.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그 회사가 금을 리저브로 해서 가치 안정화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뭐 달러 말고도 뭐 파운드 하나, 영국의 파운드 하나, 뭐 유로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담보를 할 수도 있고 금이나 은 또는 기금속, 부동산에 담보하는 뭐 그런 가상화폐도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달러나 뭐 파운드화나 유로화를 담보로 한 그런 가상화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가상화폐에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가상화폐를 다른 유력한 가상화폐 뭐 예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링크를 시켜놓는 요걸 담보로 한 가상화폐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가지고 무담보인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요량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하면 결국은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곳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코인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 그거 전혀 다른 상황이죠. 다른 상황이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치 변동성이 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연 그런 화폐로서의 화폐 대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아울러서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한국 경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